여의도 사사건 건입니다. 매주 목요일에 나오는 두 분이죠. 윤주진 퍼블리커스 대표, 강성필 필립 정치 컨설팅 대표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총선이 27일 남았는데 후보들의 막말이 막판 대형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강북을 공천이 확정된 정봉주 전 의원. 어제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 임무 도중 부상을 입은 군 장병들을 희화화한 듯한 발언으로 논란이 됐고요. 정 전 의원은 사과했다고 했는데 당시 피해 당사자는 KBS에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의원, 오늘 또 SNS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자, 윤주진 대표. 예. 정봉주 전 의원 사과 진위 논란까지 지금 일고 있는 상황인데 예. 지금 이것 때문에 국민의힘은 허위사실 유포했다 이렇게 고발까지 했어요. 그렇습니다. 최초의 정봉주 전 의원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은 마치 그 당사자들에게 직접 사과를 전한 것처럼 그렇게 해석이 될 여지가 매우 많은 그런 입장문을 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고 어떤 모 의원에게 그냥 사과를 전달했고 직접은 못했다고 다시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그 말은즉슨 결국은 처음에는 직접 사과했다라는 말로 사실은 그 당장의 위기만을 모면하려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고 따라서 사실은 이 정봉주 전 의원이 정말 본인의 어떤 그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본인이 어떤 논란을 자초한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은 더 큰 논란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큰 논란으로 번졌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이 고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강성필 대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전 지금의 상황이 아마도 이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도 사실 정봉주 전 의원이 어떤 막말을 했는지 그리고 이 막말의 행간에는 어쩌다 이런 막말이 나오게 되는지에서 조금 알고 싶은 분도 계실 거고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조금 알려지기도 전에 어떤 말꼬투리가 계속 늘어나면서 여기에 예. 대해서 본질이 왜곡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래서 막말 경우가 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사실 정봉주 의원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사실 100번 사죄해야 마땅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죄를 하려고 하는데 또 이것 때문에 꼬투리가 자꾸 하면 본질이 왜곡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사실 내용을 제가 쭉 한번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사고를 당한 국군 장병들한테 미안하고 2차적으로는 대한민국 국군들에게 미안하고 3차적으로 국민들한테 죄송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왜곡되고 꼬아서 보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양당이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올 것 말이기 때문에 이런 예. 것들은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봉주 후보가 2014년과 2015년 조계종을 향해서도 막말을 퍼부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정은 집단이라고까지 조계종을 비하했다는 건데 불교 개혁을 이야기하다 나온 발언이었지만 논란이 커지자 이를 진화하기 위해 정봉주 전 의원이 조계사를 찾았었는데요. 신도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조계사 직원 등에게 욕설을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까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바람 불면 우리 밀고 다 나가자고. 아저씨길이야 이거? 아저씨길이야? 밀고 가라니. 이 내 얼굴 쳐다보는 인간들 각오하고 있어. 네, 거기 가지 말고. 가세요. 가세요. 협박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 뭐 한다고 기자회견을 해. 너네 중무실 준비하고 있어. 예, 불교 방송은 정 전 의원이 자신을 붙잡는 할머니를 내팽개쳤다고도 보도했는데요. 가세요 이제. 이거 좀 봐요. 밀고 말고 가세요. 예, 안규백 전략공천공관위원장은 정봉주 후보에 대한 윤리감찰에 착수했다고 했는데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은 감찰 착수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입장이 엇갈렸던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감찰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까지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문제의 심각성을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의 내용이 그리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윤리감찰까지 할 그런 사안들은 아니어서 윤리감찰은 저희가 지시한 바가 없습니다. 오보라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해 드립니다. 자, 윤주진 대표. 예.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예. 그런데 윤리감찰까지 할 건 아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모순되는 발언이죠. 윤리적 감찰을 지시하지 않는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사실은 즉각
후보직을 박탈해야 될 정도로 매우 심각한 망언이자 폭력적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 당시 이제 불교계의 본산이라고 하는 조계종을 집단적으로 모욕을 했고 상당히 그 영상을 보시면 되게 우발적이고 어떤 본인의 감정 통제가 잘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연 국민의 대표자로서 헌법기관으로서 공직을 맡을 자격이 있는가 어떤 적격성 여부를 떠나서 어떤 그 인격성 문제에서 상당히 좀 의구심이 들고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죠. 그 당시에 보였던 그런 안일한 태도가 사실 이번에도 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이 발언과 행동은 어떻게 보면 이 사과와 해명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주워 담기 좀 어려운 측면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내리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또 당을 위해서도 또 대한민국의 정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후보 자격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강성필 대표. 네. 자, 그런데 윤리감찰까지 할 건 아니다라는 말이 이 또 해석에 따라서 윤리감찰까지 할 필요 없이 후보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뭐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발언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어떤 복잡한 경제 사건이나 사기 사건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말 사건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그런 막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앞뒤 행간을 파악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윤리 감찰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사안을 낮게 봐서 윤리 감찰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미 답은 나와 있는데 결단의 문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사안이 복잡하지 맞습니다. 않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마 지도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어제 오늘 해서 그 안규백 전략공간 위원장이 예. 어떤 기자의 질문에 대체론을 박용진 후보 대체론을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칙상 제3의 후보가 맞다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행관들을 봤을 때 지도부에서 심각하게 교체를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저는 해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보고 계시는군요. 네. 예, 민주당 상황 살펴봤고요. 국민의힘 역시 일부 후보들의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5.18 관련 발언으로 공천이 재검토되는 상황까지 겪었던 도태우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후보. 당 공관위가 공천 유지로 결정을 내린 뒤에 과거에 쓴 기고문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새 시대를 열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강성필 대표. 네. 자, 민주당에서는 이거 가지고 도태우 후보 공천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어요. 제가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막말 분류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거 망동형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본심 노출형. 그러니까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친일 그리고 어떤 식민지 사관론이 잠재되어 있는 게 노출이 돼버린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이런 분들이 국회에 진출을 하게 되면 어떤 국정 운영이라든지 정책에 은근히 이게 반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 예를 들어 위안부 할머니들 보상 문제라든지 아니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라든지 일본과의 관련된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아무래도 한국의 국익을 대변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 수가 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이런 분들은 공천을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윤 대표. 예. 이게 뭐 도태우 후보 이 예. 공천을 취소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뭐 강성 지지층들의 여론도 감안한 그 결과라고 해요. 공천을 예. 유지하기로 한 것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에 또 나왔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이 정도면 버티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5.18 문제는 늘 국민의힘과 이 보수 정당으로서는 아킬레스건과 같은 그런 이슈였어요. 논란이 많이 됐었고 그럴 때마다 국민적 지지가 많이 떨어졌고 신뢰를 잃었죠. 지난번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평화적 어떤 방법 이런 말을 한 것은 사실 우리 역사의 어떤 현실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죠. 이제 본인이 말하려 한 메시지는 있었을 텐데 예. 이게 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표현의 미숙함도 있고 또 도태우 후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어느 정도 이 보수 이념적인 운동에 좀 빠른 시간 안에 몰입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보면은 다소 이렇게 좀 빠지기 쉬운 어떤 사교 같은 그런 음모론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북한군 계획설 같은 겁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마치 그것이 되게 신선한 충격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수의 가치에 입문을 하면서 그러한 것들에 흥미를 갖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분은 그걸 잘 걸러내지 못했고 결국 그것을 공적인 발언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와서 그것을 해명한다 한들 이미 5.18 어떤 문제에 있어서 광주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남긴 상처가 크기 때문에 지도부로서는 좀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지도부가 좀 더 고민을 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이게 여진이 계속될 것이고 논란이 수습이 안 되는 국면으로 계속 간다면 특히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곧 광주를 방문하게 되기 때문에 예. 그러한 일정들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고민이 깊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조수연 대구 서구갑 후보의 과거 발언도 야당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백성들은 봉건적 조선 지배보다는 일제강점기가 더 살기 좋았을지 모른다. 제주 4.3에 대해서도 북한의 지령을 받은 무장 폭동이었다고 쓴 SNS 게시물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대전 서구갑입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자, 이건 강성필 대표에게 먼저 여쭤보죠. 네. 본인도 뭐 과했다고 사과하긴 했습니다만 이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당연히 공천을 앞두고 공천이 또 취소가 될 위기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과를 하겠죠. 그런데 이 생각이라는 게 말로 나오고 말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국민의힘에서 뭐 심층 면접을 봐서 과거 도태우 후보처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해도 저는 중도에 있는 무당층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한석을 지키기 위해서 수도권에서 10석을 날릴 수가 있다. 그리고 민주당이 최근에 공천 파동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많이 낮아지는 것은 공천 파동에 실망한 지지자들이 흩어져 있는 건데 지지자를 결집하는 현상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은 빨리 결단을 내려야지 수습되지 일이 다 커지고 논란이 더 확산된 다음에 해결하려고 하면 그때는 늦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상대당 상황이지만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된다. 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데 윤 대표, 예. 윤 대표도 이게 좀 계속 논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근데 조수연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도태우 후보라든지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어떤 전국적인 인지도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덜한 면이 있어서 근데 야당이 계속 이 문제도 지금 공세를 펴고 있거든요. 그렇죠. 계속 이제 그 문제를 제기를 하겠죠. 예.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분이 어떤 발언을 하려고 했는지 이 취지와 정말 이분의 어떤 진심이 정말 일치하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정말 대한민국 국민 중에 누가 일제 강점기를 찬양하고 친일적인 생각을 갖고 있겠습니까? 다만 어떤 본인의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전혀 정치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정말 미숙하고 설익은 표현을 한 것이거든요. 이런 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맞지 않을 뿐더러 앞으로 이분이 어떠한 활동과 발언을 하더라도 사실 국민들은 믿고 의정 활동을 맡기기가 좀 어렵겠죠.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양당의 공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바지 진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 정우택 의원의 청주 상당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지난달 중순에 한 남성으로부터 흰 봉투를 받아서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는데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와 도덕성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건 윤 대표께 먼저 여쭤보죠. 예. 이 공천을 번복하는 거 예. 지도부 입장에서도 굉장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소한 거 잘한 그렇습니다.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어떤 결단이 그동안 조금 늦어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국민의힘으로서는 다시 반등, 즉 여론을 다시 회복해가는 신호를 잘 이렇게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정우택 의원의 그런 모습을 보면 최초에는 본인이 이제 해명을 잘했습니다. 또 그것이 그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 이후로 추가적인 어떤 폭로가 나오면서 더 이상 이제 정우택 의원의 그 해명을 믿을 수 없겠다라는 정무적 판단이 됐고 아주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물론 번복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 예. 특히 또 경선을 이겨서 올라온 후보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선택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요. 하지만 이것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전체 선거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프더라도 반드시 치료를 하고 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경선에서 뭐 이겨서 공천이 확정된 경우라도 논란이 된 경우 민주당에도 많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상대당에서 공천 취소를 하는 모습.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민주당에도 좀 압박 요인이 될 것도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혁신 공천이라는 것은 경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혁신을 하지 않으면 상대 정당도 공천의 어떤 혁신을 게을리하게 마련이죠. 그런데 이제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는 공천 전과 공천 후의 상황이 분명하게 바뀐 게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천 전에는 뭐 돈을 받았지만 돌려주었고 또 뭐 정상적인 방법으로 뭐 돌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후에 그 돈을 주었다고 하시는 분의 변호인을 통해서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보좌관을 통해 회유를 받았고 그리고 보복이 두려워서 그랬다고 번복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치명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에서도 이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라고 했던 것은 아마도 법리적으로 상황을 더 깊이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큰 일이 있기 전에 공천을 취소를 했는데요. 이것은 어찌됐건 국민의힘 공천에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서울 중성동을 경선에서 승리한 이해운 전 의원도 논란에 휩싸였는데 지지자 대화방 내용이 알려지면서 경선 과정에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0대는 마감됐으니 30대, 40대라고 하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 이같이 나이를 속이도록 유도하는 글 등이 올라왔다면서 경선에 패한 하태경 의원, 이것이 부정행위라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자, 윤주진 대표,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이거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일단 첫째, 이것이 정말로 이해운 후보 본인의 어떤 지시와 의중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한 행동인지는 구분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모든 경선 과정에서 이러한 일들은 사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저런 일이 있습니다.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워낙에 이제 그 후보를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모이다 보니까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해운 후보가 이렇게 위험한 어떤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러한 개입을 했을 것으로 보긴 좀 합리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이 여론조사가 사실은 전체 표본을 다 채우면 바로 끝나는 여론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에서도 보면은 연령대별로 그렇게 중요한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것이 공직선거법상의 어떤 그 취지에는 반하는 문제가 될 수는 있어도 당내 경선에서의 부정으로 볼지는 좀 더 판단해야 된다는 것인데 예. 물론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죠. 어떤 유권자의 그 연령대를 속이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해운 후보 측 캠프 측의 어떤 조직적인 정황이 없는 한 예. 이것이 어떤 결과를 번복할 만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예. 어쨌거나 이해운 후보 측이 연루됐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는 그래도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는데 강성필 대표. 네. 한동훈 위원장이 추가 검토 결과에 따라서 공천을 재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사실 조직력이 상당히 좋은 선거구 같은 경우는 저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실제 좀 보셨어요? 저는 본 적이 네. 없지만 네. 어떤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가능하면 충분히 현실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저기 핵심은 뭐냐면 저것은 상대 정당에서는 알 수가 없고 제 생각에는 내부의 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내부의 분열이요? 네, 내부의 분열. 그러니까 지금 그 이해원 의원 쪽 그 캠프 그리고 예. 하태경 의원 쪽 캠프 사람들이 사실 어쨌든 큰 틀에서 같은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이게 섞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부적으로 이런 제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저런 모습이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누군가가 저 방에 있던 누군가가 네, 아마도 이제 캡처해서 하태경 의원의 제보했을까? 지지자겠죠. 예. 두 번째로 이 지역 자체가 중구 송도을이 당협위원장과 그 기초 의원 간의 갈등이 심각한 곳이었습니다. 그 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인물이 전략 공천식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조직 장악력이 매우 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정도의 내부는 일어날 수가 있어 예고가 된 상황이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잠재되어 있는 폭탄들이 지금 하나씩 터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 생각에는 그 제대로 조사를 해서 만약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면 여기 부분도 공천을 취소하는 것이 한강 벨트를 섭렵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추가 검토를 한다고 하니까 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죠. 자, 민주당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친문 핵심 전해철 의원도 친명계 원외 인사에게 밀려서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예, 5명 모두 저 화면에 나오고 있죠. 5명 모두 공천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재명 대표와 측근들의 대장동 사건을 비롯한 사법 리스크를 변호하고 관리했던 이른바 대장동 변호인 5인입니다. 윤 대표, 예. 자, 당대표 그리고 그 측근들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는 변호사들이 예. 5명씩이나 공천을 받은 거 이거 전례가 있는 일인가요?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당대표도 피의자 신분으로서 또 피고인 신분으로서 본인을 변호할 수 있는 변호인단을 꾸릴 권리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어떤 사적인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어의 문제인데 본인의 개인적인 사법 문제와 이 공적으로 국민의 대표 기관을 뽑는 총선의 후보자를 뽑는 문제를 결부시켰다는 것은 결국은 당대표 개인의 어떤 사적 이익과 개인의 안위에 기초해서 공천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의구심을 떨치기가 어렵죠. 그러면서 이렇게 당대표 혹은 당대표 측근의 인사들을 변호했던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까지 가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던 어떤 의회 민주주의와 또 정치의 어떤 그런 사법과 입법의 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하셨는데 강성필 대표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그 대장동 변호인이라는 어떤 홍보 문구가 당심에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저것을 대장동 변호인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영향으로 인해서 공천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균택과 양부남 이 두 분은 고검장 출신이에요. 이분들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이 법적 법리 검토의 실무를 담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양부남 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 지역구에 내려가서 오래전부터 선거를 준비해왔고 박균택 그 변호사 같은 경우도 그 찐명과 찐명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누가 도전하는 분이 현역 의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분은 아무래도 당심이 이재명의 변호인이라는 영향을 미쳤겠지만 또 그와 반면에서 금천의 조성호 변호사 이분이야말로 사실 그 법리적 검토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변호사인데 탈락을 했고 김헌욱 변호사가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가 성남 시절부터 아주 각별했던 사유로 알려져 있지만 결국 당심에서 충분히 충족하지 못해서 낙선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부 출신이라면 네. 검찰의 간부 출신이라면 네. 뭐 실무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하더라도 네. 그 존재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 자체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변호인이라는 어떤 홍보 수식이 당심에 많은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외에도 사실 친명 원외 인사들 중에 당선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이 네. 당심에 영향을 미친 것이 적절하는지 그걸 여쭤본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결국에는 당심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원들이 그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사법 리스크, 대장동 리스크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이후에 전당대회에 나가서 압도적인 당심으로 대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사실 주류와 비주류가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당원들의 선택이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리고 정동영 전 장관도 살아 돌아왔습니다. 네. 올드보이의 귀환이다.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지역의 현역들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드보이들이 출마를 하고 싶잖아요. 그래도 그 지역의 현역들이 지역민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으면 출마하기가 매우 부담스러워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지역 현역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그런 틈이 보인 것이고 출마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1대 국회의 초선 의원들에게 조금 핸디캡이 있습니다. 코로나 세대예요. 그러니까 2020년에 당선이 돼서 지역 기반이 아직 탄탄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가 시작이 되어서 어떤 집합금지로 인해서 지역 의정 활동을 탄탄하게 못했던 어떤 핸디캡이 있었던 상황에서 어쨌든 이 올드보이 명망이 있는 중진 의원들이 나서니까 아무래도 경쟁력이 떨어졌다. 그래서 사실 이것들은 현역 의원들이 조금 반성해야 될 문제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상대당 얘기지만 예. 자, 윤주진 대표는 올드보이의 귀환. 어떤 견해십니까? 앞서 그 친명 후보들 좀 변호인들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김동화 네. 변호사 같은 경우를 보면 자 이분이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발전과 번영에 어떤 기여를 한 것이 있는가? 아니면 정말 민주당을 위해서 정말 헌신했던 그러한 정치인인가? 아니면 어떤 특정 지역에서 정말 그 지역 주민들에게 지지를 받는 인상인가? 여러 가지를 따지고 봤을 때는 사실 이분이 공천을 받게 된 경우에는 친명 이 두 글자의 퍼즐을 넣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경선 과정도 시끄러웠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친명이라고 하는 그 딱지가 딱 붙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경선을 붙었다면 됐을까요? 그거는 아마 국민들도 답을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 올드보이들의 귀환은 이런 겁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어떤 물갈이, 세대 교체라는 명분으로 하는 그러한 비명 횡사의 공천에 민주당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많다 보니까 본인의 특히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기반이 호남이지 않습니까? 이 호남의 정치적 기반을 붙들어줄 수 있는 두 명의 어떻게 보면은 배우가 필요했던 겁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정동영 전 의원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런 분들을 통해서 결국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 기반을 보호하는 그런 수단으로 썼다. 저는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어지는 코너에서 조국혁신당의 대변인을 모시고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 조국혁신당의 약진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죠. 네. 여기 지금 내용이 좀 극심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비례대표 1번, 2번이 자진 사퇴를 했죠. 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연합, 말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부분이 역할이 있고 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후보가 나왔을 경우에는 민주당으로서는 강하게 반대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책임을 민주당도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이라는 되게 대한민국에서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민주당과 정책과 어떤 입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건 뭐 이념의 민주당으로서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실의 문제입니다. 국방 안보의 문제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당연히 나서서 제기를 하는 건데 예. 저희가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가 합당을 해다가 분당을 하는 과정에서 둘 다 쉽게 말해서 폭삭 망하다시피 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 전례를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파열음을 내지 않고 물밑에서 치열하게 조율을 하는 정치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런데 임태훈 전 군 인권센터 소장도 네. 이 병역 기피 이후로 컷오프 된 맞습니다. 이후에 지금 네.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시민 종교 단체에서 많이 항의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양당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선 과정에서는 각자의 진영으로 많이 갑니다. 극좌, 극우로 가지만 경선이 끝나고 본선 가도록 가면 결국엔 중도 무당층을 섭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중도로 모이기 때문에 그런 눈높이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윤주진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조심스러운 관측이긴 합니다만 예. 그 소수 정당과의 어떤 연대 파기설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당히 불안불안한 모습이고 살얼음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일단은 처음에 이렇게 뭐 임태훈 소장이라든지 전지혜 이런 후보들 정말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고 헌법 정신의 정면으로 위반되는 그러한 활동 경력을 가진 분들이 애초에 후보로 선출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시스템은 상당히 오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견됐던 상황 아닌가요? 예견됐고 사실은 그렇게 이미 설계가 되어 있던 것이죠. 그것을 또 방치했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도 공당으로서 어마어마한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이러는 건 뭐 조국혁신당 그것도 영향도 있지만 있을까요? 이제 조국혁신당으로 지지층이 이탈도 문제가 있고 결국은 또 이 종북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히는 것이 두려웠겠죠. 하지만 그것은 이미 주워 담을 수 없는 상당히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예, 오늘 여의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성필, 윤주진 컨설턴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